더벙커 테이블 내 전쟁사 나폴레옹 마지막 편입니다. 나폴레옹이 지금까지는 승승장구했고 많은 전쟁을 좀 일으켰는데 이제 몰락의 길을 갈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켜볼 텐데 나폴레옹이 이제 영국을 이제 말려 죽이기 위해서 대륙 봉쇄령을 내렸고요. 포르투갈 응징하려 이베리아 반도 전쟁까지 일으켰고요. 그리고 대륙 봉쇄령에 반발한 나라가 하나가 더 있으니 이게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이 러시아 원정을 이제 가게 될 텐데 이 과정을 한번 잠깐 짤막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전에도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보자 뭐 여러 가지 시도도 해보고 했지만 러시아가 특히 그 황제가 자기 약속을 안 지키고 뭐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놔둘 수는 없다. 이제 이런 그 결론 속에서 이제 러시아를 침공하게 됐는데 러시아를 침공할 때 쿠투소프라는 아주 그 현명한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광대함을 활용을 해서 자존심을 버려도 승리할 수 있다 해가지고 자기 땅을 자기가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와. 그래서 나폴레옹 군대가 지난번에 군단으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최소한의 필요한 보급품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현지에서 조달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현지 조달이 안 되는 거예요. 현지 조달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보급선이 길어지니까 그나마 그 보급하던 그 부대들을 갖다가 계속 후방에서 그 기동부대들이 공격을 해서 못 살게 굴고 그러니까 보급품도 부족하고 또 계속 1000마일 이상을 전진을 해서 1000마일이요? 모스크바까지 갔는데 가서 보니까 텅텅 비어 있고 그러니까 사기도 저하돼 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가가지고 이것저것 자기가 점령한 땅에서 탈취하는 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탈취할 것도 없고. 근데 예를 들어서 나폴레옹도 많은 전투를 일으켰잖아요. 이렇게 자기 본진을 털털 털면서 그러니까 이제 본진을 본인이 망가뜨리면서 했던 이 전략이 그때 당시 이게 처음이었습니까? 처음이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러시아밖에 없어요. 땅덩어리가 넓어서? 러시아가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고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해봤자 뭐 돌아서면 또 보급선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폴레옹이 거기에 처음 걸려들었네요. 그 전략에. 러시아에 출정했던 병력에 뭐 10분의 1도 살아 들어오지 못하는. 와. 들어가서 그럼 이제 퇴각을 했어요. 퇴각을 하는 도중에 러시아군이 공격을 하는 겁니까? 그럼요. 계속 공격을 하고 해서 전의를 상실하고 피해를 어마어마하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프랑스군의 60만 원정군 중에 9만 명만 살아 돌아갔다. 50만 명이 50만 명이 죽은 거예요, 지금. 어떡해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잖아요. 나폴레옹한테는 처음이죠. 근데 왠지 그 전쟁하다 죽었을 수도 있는데 굶어 죽은 사람도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추워서 죽고 굶어서 죽고. 반 이상은 지금 수린생도 말대로 굶어 죽고 병들어 죽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프랑스군은 이런 거에 대비가 좀 안 되어 있었습니까? 그 러시아의 겨울이라고 하는 거는 영하 30도 막 이러니까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고 또. 설악산만 가도 그렇게 추워 죽겠는데. 그러니까요. 2차 세계대전 때도 독일군이 들어갔는데 엔진 오일이 다 얼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그쵸? 진짜. 우리 영하로 떨어져도 막 자동차 얼고 그러는데. 그 원래 추우면 더 배고파요. 진짜로 추우면 더 배고파요.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전쟁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죽은 말을 먹고 그러면서 하여튼 퇴각을 했어요. 러시아군은 사실은 그러니까 뭐 워낙 본인들이 사는 터전이니까 그런 거 좀 익숙한 편이고. 자기 이제 필요한 거는 숨겨놨다가 활용도 하고 또 자기들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따뜻하게 지내다가 필요한 때 이제 때리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사실 이제 몰락의 길을 이게 걷기 시작하는데 이른바 이제 나폴레옹의 피해자들 있잖아요. 영국,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이 4개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나폴레옹을 소위 얘기하면 이제 쌈 싸먹기로 쌈을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쳐들어가는 이러한 모습인데 이거는 아무리 뭐 전략가라고 해도 받아내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과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제대로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배색에 지쳐서 나폴레옹 보고 퇴위를 해라. 퇴위를 하면 연금도 주고 유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엘바 섬으로 유배를 보내고
그때 자기 친위대원 1000명인가를 이렇게 같이 대동할 수, 뭐, 예우를 해줬어요. 예. 그래서 엘바에 이제 한 10개월 정도 있다가 탈출을 해서 다시 이제 프랑스로 돌아오는 게 됩니다. 다시 탈출을 해요? 그때 이제 그 나폴레옹 대신에 루이 18세가 프랑스를 이제 그 지배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지배가 안 됐죠. 그러니까 10개월 동안에 국민들의 불만은 쌓여만 가고 우리 나폴레옹 때가 좋았다 뭐 이런 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틈에 이제 나폴레옹이 돌아온 거죠. 다시 프랑스의 황제로 등극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방금 얘기한 그런 예. 나라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큰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 돌아온 게 아니라 탈출한 거잖아요. 탈출이죠. 그렇죠. 탈출. 물론 지금 나폴레옹이 돌아오시게 된다면 우리 프랑스가 아마 나폴레옹을 다시 황제로 모실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이 주변에서 들어갔으니까 그래 그럼 내가 다시 나가야겠다. 뭐 이렇게 된 거겠죠? 그렇게까지 확신은 없었지만 예. 나폴레옹이 야심과 예. 용기가 있었다는 게 자기가 딱 판세를 읽어보니까 아 내가 지금 돌아가면 이거 내가 또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약간 이런. 그래서 배팅을 한 거죠. 와. 근데 도착을 했을 때 예. 프랑스군이 나폴레옹을 잡으러 갔어요. 잡으러 갔는데 나폴레옹이 나 기억 못하냐. 나 나폴레옹이야. 그랬더니 그 군대가 그냥 나폴레옹 편을 든 거죠. 엘바섬에서 탈출하여 재기하는데 성공한 나폴레옹. 이에 나폴레옹 시대를 완전히 끝내기 위해 영국과 프로이센이 연합하여 대군을 일으킨다. 영국과 프로이센이 뭉치도록 놔둘 수 없었던 나폴레옹. 그는 12만 군대를 동원해 프로이센 군대를 빠르게 공격하고 리니 전투에서 대승을 거둬 분리허의 프로이센군을 몰아내는데 성공한다. 그때 나폴레옹은 퇴각한 프로이센군이 다시 영국군과 합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에마니엘 그루시에게 3만 3천의 군대를 맡겨서 프로이센을 추격하게 하는데 이 결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당시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웰링턴이 이끄는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연합군은 워털루에서 수비전을 준비했고 나폴레옹은 호기롭게 그들을 공격한다. 하지만 나폴레옹의 예상과 달리 웰링턴의 군대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그들은 프랑스군의 주된 진격로에 놓여진 2개의 농장을 요새화하여 굳건히 수비했고 양측의 군대는 엎치락뒤치락하며 치열하게 싸운다. 프랑스군의 미셸 네가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대규모 기병 돌격을 감행하기도 했지만 막대한 피해를 입은 채 실패하고 말았다. 하지만 결국 프랑스군은 서서히 영국군을 압도하기 시작했고 웰링턴은 자신들의 패배를 직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프랑스군의 우연에서 후퇴했던 프로이센 군대가 나타났다. 리니 전투에서 패배한 프로이센군 사령관 분리허는 어느 농가에 숨어 있었는데 그가 복귀한 후 부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시 군대를 돌려 나폴레옹에게 돌격한 것. 한편 프로이센군을 추격하던 그루시는 적의 교란책에 말려 시간을 허비했고 전투 중간에 나폴레옹은 그루시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전령을 보냈지만 전령을 단 한 명만 보냈기에 연락이 닿지 않았던 것이었다. 결국 여러 실수가 겹친 프랑스군은 프로이센군에게 포위당해 패배하였고 무려 20여 년간 유럽을 호령했던 나폴레옹은 마침내 완전히 몰락하고 만다. 역사적인 이제 전투가 또 일어나죠. 워털루 전투. 이거를 얘기를 안 하면 나폴레옹의 역사를 모르는 거죠, 사실. 예.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제 돌아오고 나서 영국과 프로이센이 연합해서 다시 프랑스를 공격을 합니다. 나폴레옹도 이제 병력을 이제 어떻게 이제 끌어모아 가지고 맞서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 대장정이죠. 예, 워털루 전투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 잠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랑스군하고 프랑스 대연합군하고 비슷한 규모인데 대연합군이 좀 더 병력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폴레옹 입장에서는 상대가 한데 모이기 전에 각계격파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워털루 전투 전에 네. 린이라는 곳에서 예. 프러시아의 일부 병력과 나폴레옹이 먼저 만나서 전투를 해요. 먼저 만나세요? 네, 예. 그래서 프러시아군을 격파를 시키고 프러시아군이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 프러시아군이 영국군하고 합류하지 못하도록 나폴레옹이 일개 군단을 쫓아가게 합니다. 오. 그래서 이 영국군이 뒤로 물러나고 있던 때예요. 그러고는 블루커가 영국군하고 합류를 하는 그런 시기인데 예. 나폴레옹 입장에서는 블루커가 오는 것을 일부 병력으로 일단 지연 또는 막고 자기가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병력으로 영국군을 격파시킨 다음에 프러시아군을 격파시키는 야. 이런 구상을 했던 것이죠. 구성이 너무 좋은데 좋은데. 안 된 이유가 뭐죠? 그런데 영국군하고 워털루에서 싸우는데 전선, 그러니까 프랑스 좌측에 영국군 우측에 조그만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 집을 일단 공격을 해서 거기를 확보함으로써 측면을 보호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생각보다 잘 안 된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 다음에 보병들의 진출이 쉽지가 않았고 프랑스군이 기병이 돌격을 했는데 그 당시 유럽 국가들이 기병대 돌격에 대해서 어떤 전술을 썼냐면 스퀘어라는 전술을 썼어요. 스퀘어. 사각형이라는 사각형. 뜻인데 예. 일개 대대가 한 400명, 500명이 100명씩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든지 그 기병이 돌진을 해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본능적으로 뾰족한 거는 돌진을 하질 않아요, 말이. 그러니까 이 대검을 꽂고 이렇게 쭉 있으면서 총으로 쏘면 돌격해오는 기병들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 그 방법으로 프랑스의 대규모 기병 돌격을 막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프러시아군이 다가오니까 네. 나폴레옹이 자기 친위대를 투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친위대가 투입을 해가지고 영국군이 예를 들어서 무너져 내렸으면 그날 전투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데 영국군이 그걸 막아낸 거예요. 그런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 프러시아군이 합류함으로 해서 결국은 워털루 전투는 연합군의 승리로 되고 나폴레옹의 패배로 결과가 되게 됩니다. 근데 전에는 나폴레옹이 굉장히 적은 병력으로도 다 무찌르고 했잖아요. 근데 뭔가 10개월 동안 쉬어서 감을 잃은 건가요? 갑자기 탁 패배하는 게. 예. 우리 전쟁사관학교를 할 때 네. 영원한 숙제로 풀어야 될 것이 전쟁이 과학이냐 술이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과연 어떤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 뭐 계획이 잘못됐습니다. 보급이 부족했습니다. 뭐 포가 어떻게 됐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전쟁의 여신이 그날은 나폴레옹에게 미소를 지어주지 않았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폴레옹이 생각했던 대로 프러시아군을 막아냈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승기를 잡을 수도 있었는데 또 그렇게까지 패배는 안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게 지휘하는 지휘관의 성격 뭐 이런 것들이 다 복합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어떻게 계산해낼 수가 있겠어요. 의외였던 거는 뭐냐면 이렇게 연합군이 결국에 승리를 하는데 또 나폴레옹이 다시 또 유배를 가요. 사실 어찌 보면 처형 안 하고 죽이지 않고 다시 이렇게 또 유배를 보내는 이런 부분은 뭐 어떻게 우리가 좀 봐야 됩니까? 나폴레옹이 인기가 아직도 있었다는 거죠. 죽일 순 없었나 보다. 적들에게도 심지어. 그게 아니라 예. 나폴레옹이 프랑스 국민들에게도 아직도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괜히 죽여봤자 예. 자기네들한테 도움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 차라리 유배를 보내서 말려 죽이는 게 낫겠다 생각을 했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나폴레옹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게 됐는데 장군님께서 보시는 나폴레옹의 몰락 원인들을 한번 좀 간략하게 좀 정리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나폴레옹의 몰락 원인을 보면 우선 우리가 이 지도에서도 볼 수 있지만 뺑 둘러싸여서 그 구세력의 끊임없는 저항을 받았잖아요. 그동안 이렇게 버텨낸 것만 해도 사실은 상당히 어마어마한 업적인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 전투에서 승리한 것도 승리한 거지만 사회 제도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개선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전환점도 좋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영위했지만 우선 첫째는 너무나 많은 저항 세력이 있었다. 공공의 적이었다. 둘러싸여 있었다. 두 번째는
전쟁을 하기 전에 외교력을 최대한 발휘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싸움을 피하거나 또는 싸움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예. 그런 여건이 안 된 거예요. 나폴레옹도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주변의 왕들이 저놈하고는 상대할 수 없다. 또 상대했다가는 내가 위험하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여건 자체가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불리했고 네. 또 비록 천재적인 그런 전투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적들이 영원히 이렇게 멍청한 상태로만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리고 또 쓸데없는 그 스페인 같은 경우를 한다든지 또 맞아. 일단 실수다 싶으면은 사실 러시아에 들어갔을 때도 한겨울은 정비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무리한 작전을 수행하다가 그랬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큰 페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약간의 자만심, 약간 좀 허를 찔리는 그러한 부분도 좀 있었겠네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오랜 세월 동안 전쟁을 하면서 예. 많은 그 유능한 지휘관들이 희생이 된 거예요. 자기가 처음에 탤런트를 많이 이렇게 데리고 있었는데 그런 탤런트를 이제 놓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스타미나가 이제 줄어들어서 판단력도 흐릴 수가 있고 또 실제로 워털루 때는 배가 많이 아팠다는 거잖아요. 배가 아팠대요? 본인이 이제 그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고 그래서 이런 것 등등이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한계 그 다음에 오랜 세월의 전투를 통해서 유능한 리더들 또 많은 군인들이 희생되는 이런 속에서 전투력이 저하되는 예. 이런 것들이 페인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거였죠. 근데 이제 다시는 이제 저런 나폴레옹하고 히틀러하고 또 뭐 모택동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예. 하고 봤을 때 과연 누가 영웅이고 누가 악마인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300만 명이 죽었다고 하니까. 또 슬퍼요. 불쌍해. 한 두 번만 더 얘기하면 울 수 있거든요. 예, 약간 심파국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참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워털루 전투에서 이제 패배한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라는 탈출 불가능한 외딴 섬으로 이제 유배를 보내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열악하게 살다가 이제 51세 나이로 이제 사망하였다고 해요. 그래서 51세면 이때 당시는 어찌 봐야 돼요? 이게 약간 장수한 겁니까? 아니 뭐 평범한 겁니까? 평균 나이는 산 거죠.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도 뭐 앞서서 말씀해 준 것처럼 나폴레옹에 대한 평가가 약간 엇갈릴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뭐 장군님께서도 많은 생도를 뭐 보고 또 교육도 시키시면서 또 나폴레옹의 전략 전술에 대해서는 또 많이 또 이렇게 알려주시고 또 교육도 시키시고 하셨으니까 군인들 입장에서는 나폴레옹을 또 어떻게 봅니까? 군인들마다 평가가 틀리겠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는 61번 싸워서 예. 2번 빼고 다 이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아, 진짜 대단하긴 하다. 와. 천재야, 천재. 군인한테 있어서는 이기는 게 제일 중요하고 예. 부하들이 많이 희생되지 않는 게 중요한데 나폴레옹은 부하들이 많이 희생됐기 때문에 그게 큰 오점인 것 같습니다. 장군님, 그러면 저희가 또 남북전쟁을 다뤘을 때는 장군님이 이 남북전쟁은 이 전쟁사에 정말 그 앞뒤를 나눌 수 있는 정말 그 기준점이 되는 그런 전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 남북전쟁보다 훨씬 더 앞에 있었던 이 나폴레옹. 이 나폴레옹은 이 전쟁사 쪽으로 봤을 때 어떤 의의가 있을까요? 남북전쟁이 나폴레옹 시대 전투보다 50년 뒤에 있었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는 건데 네. 이 나폴레옹 시대의 전쟁의 가장 큰 의의를 본다 그러면 대규모 군대의 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유럽의 각국들이 용병, 모병들을 유지했어요. 모병. 군인들을 돈을 줘가면서 군대를 유지했어요. 나폴레옹 시대에 들어서 대규모 징집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큰 군대를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큰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정형화돼야 돼요. 왜냐하면 모병제를 해서 군대를 모집하면 훈련 기간이 길 수밖에 없어요.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그러나 징병제로 하면 코스가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빨리빨리 군인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이때부터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야, 돈 벌고 싶은 사람 중에 군인 하고 싶은 사람 나와. 그럼 오면은 올 때는 칼 하나 들고 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군대를 유지했고 대부분의 군대는 왕이 직접 자기가 돈을 주고 봉급을 줌으로 해서 군대를 유지했던 그런 아주 모병 전문적인 집단이었죠. 돈이 많이 들었지. 그럼 뭐 나폴레옹의 이런 전쟁을 통해서 군대라는 시스템화를 만들었다고 보면 될까요? 네, 커진 거예요. 과거에 그 알렉산더 대왕 시절에 뭐 100만을 거느렸다 이런 개념하고 그 뒤에는 그렇게 100만 명씩 막 이렇게 동원하기가 힘들었어요. 특히 중세 시대 때는. 그러다가 요 시대에 오면서 군대가 그런 식으로 정형화되고 훈련은 이렇게 시키고 뭐 포는 이렇게 훈련시키고 말은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정형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현대 오늘날 군대의 어떤 우리가 아는 오늘날 군대의 첫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겁니다. 남북 전쟁도 사실 그 나폴레옹 전쟁의 영향을 좀 받았을까요? 그렇죠. 그 나폴레옹 시대처럼 싸웠는데 무기가 발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많이 죽었지. 더 죽었어요? 많이 죽었지. 300만 명보다? 참전한 사람을 보면은 그 비율적으로는 더 많은 사람이 죽은 거야. 어떡해. 진짜 안 돼. 자, 이번에 요 나폴레옹 이 전쟁사 수린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나폴레옹을 이제 학교에서 배운 걸로만 토대로 알고 있어서 진짜 위대한 사람이라고 되게 많이 칭해지잖아요. 진짜. 그래서, 나폴레옹은 항상 많이 듣고 되게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제 장군님이랑 이제 팀장님이랑 같이 나폴레옹을 길게 이렇게 다뤄보면서, 진짜 좀 나쁘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전쟁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다 보니까, 전쟁이 진짜 일어나면 안 되겠다. 예전에는 이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어요. 내가 무서워서 나 죽을까봐 전쟁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이런 뭔가 희생과 오래된 이런 역사를 또 공부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진짜,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되게 확고해지는 그런 전쟁사였던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뭐 사실 나폴레옹 하면은 뭐 명언, 뭐 어렸을 때 뭐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자랐었는데, 최근에 또 나폴레옹 영화도 좀 나오고, 또 뭐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예,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좀 나폴레옹 전쟁사가 뭐 가볍게 들리지는 않네요, 사실. 예, 그래서 많은 전략, 이런 것들도 배우게 됐고, 또 인생하고 또 비슷한 것 같아요, 정말 말 그대로. 예, 저 장군님께서 많이 설명해 주셔서. 예, 그렇게 또 오늘 나폴레옹 전쟁사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저희 더벙커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신 분들이 좀 있어요. 말도 안 돼. 진짜 놀라운 얘기입니다. 예, 지금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데, 예, 많은 분들께서 또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저희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